이번 시간에는 조리실 및 주방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리실은 음식을 일단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들의 뭐 점심이나 뭐 간식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리할 때 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발생하죠.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공기 오염, 실내 공기 오염을 시키는 오염원을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이 요리할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리실에서 조리나 요리할 때 나왔는 오염 물질이 빨리 배출되고 다른 생활하는 공간으로 안 들어오는 게 가장 좋죠. 근데 그게 이제 차단이 안 될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단이 완벽하게 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시설들이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해가지고 최소한도로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할 수 있을지 그거를 관리하는 게 이제 그거의 핵심이죠. 다른 시설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비슷하죠. 그렇지만도 우리가 특히 영유아 시설에서 어린이 시설에서 좀 더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오염 실내 오염 물질 발생 원인에서 요리할 때 발생하는 걸 보면은 치사 원료 그러니까 보통 요즘은 도시가스 많이 쓰죠. 석유 난로 쓰고 이런 시대는 좀 갔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도시가스 이런 것들이 많죠. 근데 도시가스가 안 될 때는 뭡니까? 뭐 LPG 가스도 쓰고 그다음 그것도 안 되면은 뭐 심야 전기도 쓰고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치사 원료가 있죠. 그때 불완전 연소가 하게 되면은 발생 오염 물질이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어떨 때 불완전 연소가 돼 완전히 연소가 되지 않을 때 말하는 거니까 특히 켤 때 도시가스 연기되는 거 가스 보일러 처음에 딱 틀 때 가스레인지 처음에 틀 때 그 다음에 끌 때 그때가 제일 심하죠. 특히 킬 때가 제일 심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래 쭉 타고 있다가 굳었던 거 넘쳐가지고 불이 확 꺼질 때 있죠. 불완전 연소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발생하는 게 오염물질이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죠. 등이. 그래서 불완전 연소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급적이면은 그 요리하는 사람들도 마스크를 낀다든지 아니면은 잠시 숨을 멈춘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연기가 발생하는 요리들 있죠. 생선, 고기, 굽는 것들이죠. 굽거나 튀기는 것 이런 것들은 연기가 발생하죠. 연기 발생할 때는 뭐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끓이면서 발생하는 게 휘발성 유기화합물. 예를 들어 기름 끓이는 게 뭐 어떤 것들이 요리할 때 있습니까? 감자 튀김 같은 거 할 때 기름 끓여가 하죠. 뭐 튀김 요리 이런 거 할 때. 이럴 때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장 적게 발생하도록 할 것인가? 봅시다. 조리 시에는 어떤 우리가 습관을 들이고 어떤 환경으로 조리를 해야지 좀 적게 발생하느냐 한번 봅시다. 조리시에는 레인지 후드를 가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리할 때는 요리 바로 위쪽에 붙어 있는 레인지 후드가 있죠. 반드시 후드를 작동하고 그래서 오염물질들이 바로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죠. 레인지 후드 가동을 해야 되고 조리가 끝난 다음에도 끄는 게 아니고 30분 이상 계속 레인지 후드를 틀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필터는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주방 옆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창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환기 창들이 있죠. 그래서 창은 반드시 열어주도록 하고 만약에 창이 없는데요 이러면 이제 문제 심각하죠. 자연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조리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들이 많은데 환기시킬 창문이 없다. 이 문제 심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창문을 만들어야지.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만약에 못 만든다 이러면은 어떻게? 그거에 상응할 수 있는 그런 기계 환기 장치를 빨리 설치를 해야 되겠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요리할 때부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연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기 발생하면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니까 안 태워야 되겠죠. 그죠? 연기 발생하지 않도록 요리를 해야 되고, 태우지 않도록 해야 되고, 조리 시간은 가급적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리 후에는 국물이 넘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뭐 조리했는 그 주변에는 항상 오염원들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리 후에 빨리 바닥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주변에 뭐 국물이 넘쳤거나 뭐 음식물이 떨어졌거나 이런 오염 물질들을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관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물질들을 제거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리법에 따른 오염 물질의 농도를 데이터로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같은 거라도 같은 음식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더라도 튀기거나 삶기, 튀길 때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기름에 튀길 때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뭐 튀김 요리보다 삶는 요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육류보다 구울 때 보면은, 구울 때는 육류보다 생선 구울 때 훨씬 더 많이 납니다. 우리도 보통 요리할 때 보면은 뭐 고등어 구울 때 연기 엄청 많이 나오죠. 소고기 구울 때보다 생선 구울 때, 고등어 구울 때 연기가 훨씬 더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훨씬 더 많죠. 그럼 생선 굽기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먹을 수는 없고, 하려고 하면은 주방 말고 별도 보조 주방이 있죠. 조그만 만들어가지고 환기 잘 되도록 만들어놨는 그런 보조 주방에서 요리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그런 시설이 안 된다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지. 튀기는 것보다는 삶는 거, 생선보다는 육류,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공기 오염 측면에서 보면 그런 거죠. 근데 뭐 생선을 안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 장소를 실내로 들어오지 않는 장소, 보조 주방 같은 게 이제 많이 활용되죠.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베란다 쪽에 보조 주방이 보통 다 있죠. 보조 주방에서 이런 거 하라고 보조 주방이 있는 겁니다. 베란다 쪽에서 보면 창도 크죠. 그래서 빨리 환기시킬 수 있고 그런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좋죠. 근데 이런 시설들이 어린이집, 특히 가정집 어린이 시설에서 있는지 없는지, 그죠? 없을 가능성이 좀 더 높죠. 없을 때는 이런 환경들을 요리 환경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게 도저히 안 된다 이래 되면은 요리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미세먼지만 보면 굽기가 제일 많고 굽는 게 제일 많네요. 생선 구울 때 특히. 그 다음에 튀기는 거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삶는 거는 하여튼 미세먼지도 좀 적게 나오고 총 휘발성 유기화물도 좀 적게 나옵니다. 총 휘발성 유기화물에서 보면은 튀길 때 제일 많이 나오죠. 그죠? 굽거나 튀길 때 하여튼 오염물질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드를 작동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확 떨어지죠. 후드 작동하고 요리할 때하고 안 하고 요리할 때 비교해 놓은 거 있죠. 보면은 미작동은 11.3 ppm 단위죠. 후드 작동하면 2.7, 한 4분의 1 정도로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틀어놓고 해야 되겠죠. 일산화탄소일 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인 경우에도 보면 조리 시에도 반드시 틀어놓는 게 유리하지만 조리 후에도 한 30분 정도 틀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후드는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죠. 곡선상으로 보면. 그래서 뭐 300분씩 이렇게 틀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차이가 많이 나는 한 30분 정도라도 조리 후 후드를 틀어주는 그런 습관을 들여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올바른 시설 관리 방법에 대해서 보면은 세탁실 및 세탁실이나 세탁물 쪽에서도 보면 우리 어린이들이 세탁물을 많이 더럽히죠. 보통 어른보다. 왜냐하면은 배변 활동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기어다니고 이런 습성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옷이 많이 더러워집니다. 음식 먹다가 흘리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 시설의 세탁실은
세균들이 번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류 침구들을 관리하는 방법들이 좀 더 자주, 좀 더 깨끗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주요 관리인자로 보면은 곰팡이, 그죠? 곰팡이는 일단 뭡니까? 습기가 높은 곳에서 많이 발생하죠. 세탁물 이런 데서는 보면은 이 피부에 많이 닿아 있죠. 피부에 뭐가 있습니까? 땀도 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 습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탁실에서 세탁물을 관리할 때 특히 어린이집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린이들도 땀을 많이 흘립니다. 체온이 조금 높기 때문에 일반 성인들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어린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땀도 많이 흘리고 분비물이 또 많죠. 음식 먹다가 침 흘리고 이런 게 많습니다. 어른들은 뭐 침 흘리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어린이들은 뭐 다반사죠. 그 다음에 용변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배설물들이 묻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세탁물은 즉시 세탁하는 게 원칙이죠. 쌓아놓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빨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어린이들의 숫자가 많으면은 세탁물 숫자도 많기 때문에 즉시 세탁을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의류에 이렇게 관리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곰팡이가 생겼다 이러면 바짝 말라서 살균해서 쓰는 게 아니고 곰팡이들은 일단 생겼다 하면 바로 폐기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를 진행할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죠? 그다음에 곰팡이 발생 억제를 위해 24시간 내에 건조를 시켜준다 이 말이죠. 건조 습기가 없어야지 일단 곰팡이 발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습도하고 관계 있는 거죠, 곰팡이는. 그래서 24시간 내에 건조를 시켜주고, 침구류는 햇볕이 살균 효과가 많죠. 그래서 침구류는 햇볕에 털어가면서 말라주는 것, 살균시켜주는 것, 건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그럼 화학물질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 뭐 곰팡이가 막 갑자기 벽에 확 생겼다 이러면 화학제품 써서 없애야 되겠죠. 그러나 이 화학제품을 쓸 때는 곰팡이는 제거할 수 있지만 다른 오염물질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화학제품을 사용할 때는 최소화시켜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천연재료로 써서 다른 뭐 이 오염원들을 제거할 수 있으면 그렇게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게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되면 화학물질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더라도 적정량을 사용하고 적합할 때를 사용하는 것, 조금 가장 최소화시켜서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 꼭 필요한 제품인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돼. 이거 진짜로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 다른 방법은 없는지 생각하고 용도에 맞는 제품을 꼭 필요한 만큼만 써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화학물질들은 사용하면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응급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 사용하고 나서도 보관도 잘해야 됩니다. 보관을 잘못하면은 자체적으로 또 오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사고도 발생할 수 있죠. 애기들이 뭐 지나다니는 뭔지 모르니까 그죠? 뭐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럼 피부가 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 보관 방법도 확인하고 정확하게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량도 지키고, 그리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제품 중에서 뭐 우리가 뭐 바퀴벌레 잡을 때 쓰는 거, 모기 잡을 때 쓰는 이런 화학 제품들도 있죠. 하여튼 뭔가를 죽이는 거, 벌레들이라도 죽이는 이런 용도로 쓰는 것들은 그 양이 많으면 사람한테도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살충제 계열 이런 것들을 쓸 때는 딱 필요한 만큼만 쓰고, 쓰고 나서는 반드시 바로 적시에 환기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시에 환기시켜야 되는데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겠죠. 특히 우리가 안전사고들이 많이 나는 것들이 보면 화장실 청소할 때 깨끗이 한다고 화학제품 쓰면서 이제 좀 더 깨끗이 한다고 화학제품을 막 듬뿍 가지고 막 닦았어요. 바닥에 락스 같은 거좀 센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화학제품들을 하는데 이 환기를 시키면서 해야 되겠죠. 뭐 창문을 열어놓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창문을 뭐 안 열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창문 안 열고 하다가 그
출입문까지 닫아놓고 하다가 잘못가 질식해가 막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학물질 남았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폐기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그 방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폐기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우려 제품은 우리가 국가에서 딱 지정해 놨습니다. 이 제조 용품들을 쓸 때는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죠. 뭐 보면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종으로 쓰는 것들이 뭐 다림질 보조제, 유연제, 섬유 유연제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면 어린이집에서는 세탁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섬유 유연제 안 넣으면은 옷이 세탁하고 나면 좀 뻣뻣해지죠. 그래서 섬유 유연제를 많이 넣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환경 실내 공기를 많이 오염시키는 그런 물질들이기 때문에 적량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고 반드시 필요한지를 보고 필요한 곳에서 가급적이면 적게 최소화시켜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유해 우려 제품들은 이런 반드시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양을 보고 우리가 주의하라고 하는 것들을 주의 기준에 맞게 그렇게 사용해 줘야 되겠죠. 가급적이면 사용 안 하는 게 좋은데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더라도 적시적소에 조금만 최소화시켜서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은 인테리어를 뭐 좀 자주 바꾸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교육적인 목적도 있고 영업적인 목적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를 자주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거나 우리 신축이거나 뭐 개보수 뭐 이렇게 했을 때는 건축 자재들이 들어오죠. 자재들이 들어올 때는 그 자재에 함유되어 있는 오염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재 자체에. 그런 해결 방법들에 대해서는 뭐 우리 앞전에 배웠던 거하고 동일하죠. 베이크 아웃이나 플래시 아웃이 제일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이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베이크 아웃은 우리가 다 밀폐를 시킵니다. 밀폐시킨 다음에 온도를 급격하게 올려가지고 가구나 건축 자재에 있던 오염 물질들을 급속히 배출시키게 하는 거죠. 빨리 배출시키게 해가지고 환기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최소 3회 이상 반복하면은 이 처음에 있던 오염 물질들이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도록 하면 되겠죠. 플래시아웃은 요거와 조금 다르죠. 신선한 공기를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기계 설비로 계속 불어 넣는 겁니다. 계속 불어 넣어 가지고 어떻게 환기를 시키는 거겠죠. 실내 오염되어 있는 물질들을 신속하게 배출시키는 방법이죠. 플래시아웃. 그럼 둘 중에 효과가 어느 게 더 좋으냐 하면 베이크아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크아웃을 반드시 우리가 새로운 가구나 교구, 그 다음에 실내 인테리어 또는 신축을 했을 때 즉시 초기에 사용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 제거를 시키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뭐 베이크아웃도 좋고 뭐 이 플래시아웃도 좋지만 처음부터 없는 것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환경 건축 자재나 교구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내가 사고자 하는 물질들이 뭐 친환경 제품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죠. 우리가 고시되어 있죠. 그죠?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요런 마크들이 있는 거, 요런 마크들이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요 기준에 적합한 겁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인정해준 기준에 적합한 것들이 인정을 받아서 만든 그런 마크들이죠. 그래서 이런 마크들이 붙어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기준을 보면 접착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2.0 이하, 단위는 이렇게 됩니다. 페인트는 2.5 이하, 실란트는 1.5 이하, 버티 2.0이 아니고 20.0 이하, 벽지 바닥에는 4.0 이하.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발암물질이니까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0.02 이하, 톨루엔은 0.08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우리가 뭐 일반인들이 뭐 이거 다 기준 외우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기준에 맞게 제품들을
생산하고 그 제품을 가지고 인정을 받아 놓은 제품을 사용하면 되는 거겠죠. 이 기준에 다 맞아야지 이 인증 마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증 마크가 포착되어 있는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친환경 인증 제품은 내가 산락하는 제품이 이 제품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아야 되겠죠.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이 마크를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마크가 뭐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하면 여기 들어가 보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방문해서 내가 사고자 하는 제품이 친환경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머니 그린카드 가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면 조금 비싸죠. 다른 제품 친환경 제품이 아닌 것보다 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친환경 제품을 사용했을 때 이 포인트를 주는 거죠. 포인트를 줘가지고 다시 뭐 제품으로 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친환경 제품을 사는 게 꼭 다 비싼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국가에서 친환경 제품을 사서 실내 공기를 좀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사면 이렇게 적립을 가능하고 이것도 뭐 마일리지니까 다음에 제품을 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게죠. 체크리스트죠. 그죠? 체크리스트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환경부에서 공통으로 고시한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것들이 환경부에서 봤을 때 이것은 최소한도로 해야 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장소마다 우리가 필요한 체크리스트들이 있죠. 그걸 여기에다가 덧붙여 가지고 우리가 체크들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뭔지, 그러면 이거를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고, 점검 주기가 언젠지 이것들도 이 주기에 맞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보고 반드시 요거에 맞도록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뭐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바닥에 이물질 제거나 누적된 먼지는 청소는 수시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더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회 이상 환기는 실시하고 있는가, 이런 거는 매일 체크해 봅니다.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게 부족했구나. 이러면 좀 더 해주면 되는 거겠죠. 아, 우리는 이게 잘 됐다. 이러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점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점검을 보고 우리가 부족하다 싶으면 개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손 잘 안 닿는 부분들 있죠. 모서리 및 창문틀 같이 소홀하기 쉬운 곳에 먼지 제거는 매주 하는 것이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분리수거 및 쓰레기통은 관리하고 있느냐, 언제 점검을 하냐, 매일 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겠죠. 매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매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히 뭐 또 누수나 결로가 생기면 반드시 곰팡이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죠.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결로 현상 이런 것들은 매월 점검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블라인드의 커튼이나 먼지는 매월 제거해주고, 매월 안 했으면 점검하다 보면 알죠. 이거 우리가 언제 점검했는지를 보고, 매월 점검하지 않았으면 매월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공통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체크리스트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만 기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것마다 특징이 있죠. 우리가 하는 용도마다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필요한 것들은 조금 더 첨부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구의 상하부, 가구 위에 먼지 많이 묻어 있죠. 농 위에 먼지 많은 거, 이런 것들은 제거했는지는 매주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걸 체크하면서 부족했으면 더 실시하고, 침구, 의류, 일광 소독은 매주 확인하고, 카페트 위에 먼지는 수시로 해야 되는 거죠. 수시로 들어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소파 커버 이것도 사람이 앉아 있고 이러니까 많이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것들은 매월 해주면 된다. 이런 기준들에 따라서 체크리스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모든 게. 왜냐하면 체크리스트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점검하고 그 점검 주기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도록 우리가 점검하는 것들이 좋겠죠. 주방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이 시기에 맞게끔, 욕실에서도 이런 것들을 시기에 맞게끔 점검하고, 그 다음에 창고 베란다들은 뭐 환기를 잘 시키는지, 곰팡이 번식하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도 주기에 맞춰서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항상 체크리스트 내용과 점검 주기를 잘 지켜서 관리하면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